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집에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도 걸지 않았고, 시동생들은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저를 빼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숙님, 상속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알아서 하라는 말만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입니다. 강남 논현동 빌딩 두 채는 현재 시세로 150억입니다. 분당 아파트 세 채는 각각 15억에서 18억 사이입니다. 그리고 예금과 주식이 약 12억 원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총액이 정확히 213억입니다. 상속세를 제하면 김영숙님께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약 11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10억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에 3,000원 받으며 살아온 제가 110억이라는 돈을 받는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영숙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시동생분이 어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고인이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정하셨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네, 상대방 변호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시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둘째 시동생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순이 온전하셨을 리 없어요. 200억이나 되는 돈을 며느리한테 다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형수님이 어머니를 꼬드긴 거죠?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35년 동안 매주 어머니 집에 가셨잖아요. 그게 다 이날을 위한 거 아닙니까? 막내 시동생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는 형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실망입니다. 35년 동안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신 게 이런 오해를 받을 일이었나요?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재산 달라고 한 거 아니야? 남편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봤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당신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국 끓여서 갖다 드리고 편찮으시면 밤새 간호하고 당신들은 명절에도 안 오면서 나한테만 어머니 챙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나한테 재산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홀대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막내 시동생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홀대했다고요? 우리가 매달 생활비를 드렸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뭘 더 하라고요? 생활비 드린 게 다예요? 어머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외로우셨던 거예요. 매주 혼자 반지하에 앉아서 드라마만 보시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명절에 자식들이 안 오면 얼마나 서러우셨겠어요? 그런 어머니를 35년 동안 제가 챙긴 거예요. 시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나한테 주신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못해서예요. 그걸 이제라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들이 나간 후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재산 좀 나눠주면 안 될까? 동생들도 어머니 자식인데. 안 돼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뜻이에요. 어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당신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시동생 2명과 그들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법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고인 박순자 씨는 생전에 경미한 치매 증상이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뭐라고요? 치매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이 진단서는 고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 병원에서 받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판장이 진단서를 검토했습니다. 인지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유언장은 무효이며 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님,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유언장 작성 당시 완전히 정상이셨어요. 제 변호사가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김영숙님, 진정하세요. 우리도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하기 일주일 전에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지기능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두 개의 진단서가 상충하는군요. 한쪽은 인지장애, 한쪽은 정상이라. 상대방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치매 환자는 증상이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날은 정상이었다가 어떤 날은 이상 증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당시에도 정상이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상대방은 시어머니가 기초수급자처럼 살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장님, 20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기초수급자인 척 연기하며 산다는 게 정상입니까? 이것 자체가 고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고인은 자신의 친자식들에게는 각각 1억 원씩만 주고 며느리에게는 200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친자식보다 며느리를 더 사랑합니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고인이 기초수급자로 산 것은 일종의 실험이었습니다. 자신이 가난해졌을 때 자식들이 어떻게 대할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친자식들은 어머니를 외면했지만 며느리만은 한결같이 효도했습니다. 그래서 고인은 며느리에게 재산을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니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에 열겠습니다. 그때까지 추가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동생이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재산을 나눠 가지면 모든 게 끝나요. 왜 굳이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고 하세요? 제가 가족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어머니를 배신한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 잘 모르겠어.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3천만 원? 그 돈이면 우리 가게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그냥 포기하면 안 될까?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결국 돈 때문이네. 어머니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돈만 중요한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나 혼자라도 싸울 거야. 어머니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재판 전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숙님, 제가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내일 재판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염려 마세요. 무슨 증거인데요? 내일 보시면 알 겁니다. 상대방이 깜짝 놀랄 만한 증거입니다. 다음 날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고인이 지난 10년간 작성한 일기입니다. 일기에는 고인의 생각과 판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일기를 쓰셨다니. 변호사가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3월 15일. 오늘은 내 70번째 생일이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작은아들은 바쁘다며 끊어버렸다. 하지만 며느리 영숙이는 아침 일찍 미역국을 끓여 가져왔다. 내가 오늘 생일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는 기억하고 있었다. 눈물이 났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2017년 추석. 아들들은 명절에 오지 않았다. 처가에 간다고 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차례 음식을 직접 만들어 가져왔다. 혼자서 3일 동안 준비했다고 했다. 내가 아들은 하고 물으니 며느리는 바쁘대요라고 둘러댔다. 며느리는 착하다. 아들을 감싸주려고 거짓말을 한다. 2019년 7월. 병원에 입원했다. 폐렴이었다. 아들들에게 연락했지만 오지 않았다. 바쁘다는 말만 들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일주일 동안 병원 오며 나를 간호했다. 며느리의 분식집이 문을 닫았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병원에 있었던 것이다. 재판장이 일기를 검토했습니다. 이 일기를 보면 고인은 매우 정상적이고 명료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년간 꾸준히 일기를 작성했고 내용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일기는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인이 직접 쓴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고인의 유언장 필체와 일기 필체를 비교한 결과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하기 하루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영상이라고요?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날짜는 유언장 작성 하루 전이었습니다. 나 박순자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영상을 남긴다. 내일 유언장을 작성할 예정이다. 혹시라도 나중에 내 자식들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까 이 영상을 남긴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정신도 온전하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정상이라고 했다. 내가 왜 며느리에게 재산을 주는지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시어머니는 30년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내 아들들은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자 나를 외면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잘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 영숙이는 달랐다. 35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나를 챙겨줬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친자식이 며느리보다 못하냐고. 맞다. 내 아들들은 며느리보다 못했다.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을 며느리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결정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뜻은 변하지 않는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고인은 매우 명료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이해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소리쳤지만 재판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고인의 의사는 명확합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겼습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오는데 시동생들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갈 거야. 어디를? 동생 집에.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사겠어. 남편은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200억을 받았지만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시어머니가 남긴 또 다른 비밀이 밝혀집니다. 과연 시어머니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